자, 이번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세목 중에 근로소득부터 알아볼게요. 116페이지죠?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이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았다 그러면 그건 사업이에요. 왜?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독립적인 근로용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비독립적이다. 이거는 이제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의도와 의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그리고 받는 급여는 다 근로소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시험, 소득세는 실무시험에서 나옵니다.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소득세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배사 근연기 다 통틀어서 세 문제 내는 거고요. 실무는 소득세에서만 실무는 근로소득에서만 문제를 내요. 그래서 급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급여를 받으려면 사원을 등록해야죠. 그래서 사원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거 이렇게 세 문제를 내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은 나중에 뒤에서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이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첫째, 여기에 나열된 거는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밀비, 우리가 판공비라고 하고 업무 추진비라고도 하는데요. 기밀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유사한 항목으로 받는 것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여로 본다. 네, 업무에 사용했으면 그거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에게 만약에 이사나 팀장들에게 판공비다, 교재비다 이런 어떤 그 수당 명분을 붙여서 급여 지급할 때 같이 주는 거 이건 과세합니다. 급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1번과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내용으로 지급한 것은 다 급여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당 이름,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출납을 보는 사람들에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출납수당을 주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직무에 따라서 직무수당을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하여튼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럼 급여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성질의 것은 다 급여로 봅니다. 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전부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급식수당에서 식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한도 내에서. 그거는 이제 제외되는 것은 비과세 쪽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택은 주택과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사택은 회사의 명의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택이라고 그래요. 그냥 주택이라고 하면은 종업원, 근로자 이름으로 된 주택이죠. 그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냐면은요. 주주도 아니고 출자자도 아닌 임원이나 임원 또는 소액주주, 주주는 주주이지만 소액주주, 그리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죠. 이러한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주가 만약에 사택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주니까 배당 소득으로 과세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닐 수도 있죠. 주주는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근로소득 범위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비슷한 항목이 있는데요.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같은 거, 구입은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거, 임차는 이제 주택을 빌리는 거죠. 전세 같은 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아주 저리의 이자라든가 아니면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은 제외한다. 대기업만 과세가 되겠네요. 7번째, 기술수당이나 보건수당이나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과세하는데요. 이 연구수당도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데요. 이 시간의 근무수당 하면 이제 야근을 한다든가 우리가 휴일날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예를 들면 생산직 사원의 시간의 근무수당은 비과세를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직 사원의 시간의 근무수당은 과세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이나 월액의 급여. 그러니까 명목은 여비 명목으로 주는데 연간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월액, 월정액이라는 얘기인데요. 월 얼마씩 지급받는 거는 우리가 과세한다 이겁니다. 이건 회사에 여비로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불분명하니까 이건 급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것도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만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당해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회사로부터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매수 선택권을 우리가 스톡옵션이 여기에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영자나 임원들이 이 스톡옵션으로 자기의 급여는 조금 받고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퇴사하기 전에 처분했다 이거예요.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럼 퇴직하고 나면 퇴직소득세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 후에는 기타 소득이다. 다음에 12번,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여기도 이제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부 비과세되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비과세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소득이 있다. 그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를 받게 되는 소득, 우리가 상여금과 같이 보면 돼요. 상여금, 실적이 좋아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상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상여금으로 과세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우리가 앞에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걸 배당소득에서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주가 회사 업무하고 무관하게 뭔가를 지급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됐으니까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여비교통비를 쓴 것 같아요. 뭐 복리후생비 성격도 뜯어봐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여비교통비로 볼 수가 없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업무적으로 간 것 같지 않고 내용을 봤더니 명소, 관광지 여기만 다녀온 거예요. 그건 이제 업무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온 직원 또는 임원 이분들의 급여로 봐야 돼요. 즉 상여금으로. 그래서 상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되었다 하는 말은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건 상여로 비용으로 불산입된 부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15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 자, 우리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되는 것이 있어요. 퇴직금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기에 퇴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급여 1년치를 더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급여 1년치 더 받는 것은 상여금이 아니죠.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퇴직금이에요. 그거는 분류과세예요. 하지만 1년치 급여를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지급 부분은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것처럼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 중에서 퇴직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예요? 종합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뭐 다른 배당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의 범위 한번 쭉 열거해봤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받는 대부분의 것이 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또 표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과세 항목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쭉 보면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보겠습니다. 일숙직비. 회사에서 일직이다 숙직이다 하는 이런 그 근무가 있잖아요. 실비 변상적으로 회사가 보통 지급을 합니다. 실비 변상. 그러니까 일직 숙직했다고 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회사는 없죠. 그래서 일직 숙직하면은 아침에 밥도 먹어야죠. 또 가서 씻기도 해야 되죠. 이런 그런 정도의 비용을 이렇게 몇만 원 정도 아마 줄 겁니다. 비과세예요.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음에 식대 보조금이 여기 나오네요. 식대 보조금. 아까 급식비라고 해서
앞에 이제 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2022년도까지는 월 10만 원이었어요. 비과세 한도가. 몇 년도까지? 지난해까지. 22년이요? 예, 22년도. 올해부터 20만 원. 예,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에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월 20만 원이라고 그래도 요즘 뭐 식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만 원짜리 20번은 먹겠네요. 그렇죠? 예, 만 원짜리 20번. 그러니까 중식 기준으로 해서 만 원이면 점심은 되겠네요. 예, 옛날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럼 5천 원짜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20일 출근한다고 보면은 만 원도 없어요 요즘에. 만 원도 없던가요? 기존에 이제 월 급여에 네. 식비가 20만 원 되면은 10만 원 비과해서 10만 원 과세.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그렇게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20만 원 식대를 지원을 받게 되면 모두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하고요. 현물을 급식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안 해줘요. 예, 그 말이 아니고 현물 급식에 대해서는 돈을 따지지 않으니까 네, 우리 회사는 만약에 식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직원들에게 그냥 급식을 한다 이거예요. 구내식당. 구내식당은 밥을 우리가 그것이 3만 원짜리 밥이든 5만 원짜리 밥이든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한 말은 뭐냐? 현물 급식을 하고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식대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죠. 식당에서 급식하는 것은 비과세가 되지만 가격을 묻지 않으니까 비과세. 하지만 급여에 포함해서 식대 보조금을 주면은 그것은 10만 원을 줘도 과세다 이겁니다.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각 식대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나요? 응? 식당은 없지만 네. 사 먹을 때 네. 회사에서 식대를 내는 경우랑 같나요? 그렇죠. 그거는 현물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식대를 뺄 수 없다는 거죠? 회사가 부담하고 이제 종업원의 이게 우리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안 하면 그 화이트 같은 데는 걔들이 함께 900원을 받는데요. 식대를요. 예. 그럼 900원을 받으니까 얘들 저기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월급이 20만 원이면 비과세를 되는 거예요. 예, 비과세 됩니다. 그 돈을 뭐 100원이 됐대 얼마가 됐대 하니까 받으면 그렇죠. 현물급식으로 굳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 주는 거죠. 예,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또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사 먹는 결과가 되니까 사 먹는 결과가 되니까 아주 좋은 회사죠. 그런 회사는. 식당 운영하면서 돈을 조금 받으면 그게 이제 두 가지 복지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 주기도 하고 싸게 제공함으로써 또 이득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밥을 공짜로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가 돼요. 그 급여로 식대 보조금 준 거를 과세로 하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네, 그거 아주 잘 판단을 했습니다. 자, 월 20만 원이 된 게 이제 금년도부터 23년도부터 적용된 겁니다. 지난해까지 10만 원이었어요. 너무 작았죠, 10만 원은.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 이거 전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20만 원 그대로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차량으로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그 차량 회사 업무까지 보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본인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는 안 받고,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비교통비 회사에서 지급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량 보조금 또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뭐 이 명칭이 이와 비슷해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가장 표준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20만 원까지. 출퇴근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지원 받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예전에 10만 원, 10배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업무를 번다고 회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는 차량으로 직원이 회사 업무도 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차량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차량을 공동 명의로 하시더라고요. 공동 명의로 하면은 이제 남편이 쉬는 날 만약에 그 부인이 배우자가 출근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정에서 차 한 대 쓸 때 부인의 회사에서도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차량 같은데 두 집이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까지 내나요? 회사에? 내죠.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명부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조사를 해요. 지급할 때. 왜냐하면 근거 자료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동일하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회사가 여비를 지급해 주는 거, 실비 변상적인 여비 있잖아요.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돈 쓰고 회사로부터 여비를 받았어요. 과세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월 10만 원까지. 이것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요새 저출산 대책이다 하는데 저출산 대책 뭔가 내놨더라고요. 어젠가 발표를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자녀 보육수당은요 근로자나 배우자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녀 출산 또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해 주는데 자녀 보육 수당 아예 못 주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은 요즘에 많이 쓴다고 그래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우리가 이제 그 실업급여도 이제 고용보험공단에서 주잖아요. 실업급여. 실업은 이제 완전히 회사를 퇴직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우리가 받지만은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배우자도 서로 받을 수가 있죠. 남자들도. 그래서 산전 후에 휴가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기의 근로시간의 단축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전부 비과세예요. 받게 되는 금액 한도 없이 개인별로 다르니까. 실업급여 받는 거 있죠? 모두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학자금 중에서 자녀 학자금은 전부 과세예요.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자금 중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럴 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학생이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전부 비과세입니다. 자, 아까 연구활동비라고 하는 근로소득
목록이 있었잖아요. 열거된 거.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는데요. 교직원,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입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교사하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니까 이게 초과 근로수당이죠. 사무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광산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또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적용받기 때문에 고액 생산직 근로자는, 고소득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도 과세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월정급여, 월정급여는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월정급여에 제외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수당 같은 거예요. 야간 근로수당은 내가 일을 하는 대로 초과 근무한 거에 대해서만 받는 거죠. 이런 것은 월정액이 아니죠. 그래서 월정급여라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것이 21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거는 그때 총 250만 원씩만 되면 3천만 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근로자들이 최대 초과 근무하면은 2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250만 원 넘는데. 예, 좀 현실에 안 맞아요. 네, 이거 안 해주려고. 이거 많이 올려야 돼요. 조건이 너무. 이력을 없애고 월정액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할 때 보면은요, 이제 자료를 줘요. 아무개 생산직 직전 연도 총 급여가 얼마입니다. 요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500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 사원을 등록할 때 그 사원 등록 화면에서 과세로 해야 돼요. 초과 연장 근로를 과세 선택하시면 되고요. 총 급여가 2,900이다 하면은 비과세로 사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좀 뭐 240만 원 정도 정해야 돼. 한도 금액입니다. 최대가 240만 원. 연간 230만 원 한도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우리가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것도 연간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종업원들이 뭔가를 발명해 가지고요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 중에 받게 되면은 이게 근로소득인데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500만 원까지. 그런데 퇴사하고 받는 경우는 과세예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국외근로자는 비과세가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해 주고요. 건설 현장이나 선박, 외항 선박과 건설 현장, 그러니까 국외 근로자는 이제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이 없겠네요. 외항 선박, 그 다음에 국외 건설 현장 월 300이고요. 나머지 사무직은 월 100만 원만 비과세 적용합니다. 처우 개선비라고 하는 그 지급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보육교사가 받는 처우 개선비, 사립 유치원 교사가 받는 인건비, 또 그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이런 종류의 것이 처우 개선비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한다고 하고요. 기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취재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런 게 있고요. 벽지수당이라고 받는 경우 있습니다.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멀리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벽지에서 근무한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위치는 이천시요. 예, 그래서 벽지 수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이주 수당도 비과세 적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걸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한다라든가 무슨 공단을 뭐 원주로 이전했다, 뭐 대구로 이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공기업을 분산시켜 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옛날에 그 쭉 잘 가다가 요즘은 좀 시들해졌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또는 그 공공기업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비과세 제도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특별히 만들어 놓은 수당이 있어요. 이주 수당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주택 구입 임차 지원비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은 과세가 되고요. 사택 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죠.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도 출자한 임원이라든가 주주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사택 사용에 대한 것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지 않은 종업원이나 임원에게는 비과세 적용하고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뭐 이런 정도. 이건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길게 얘기했던 거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실무 수행하는데 문제 없고요. 이론 시험에도 별 문제 없어요. 식대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그 다음에 아까 저 밑에 있었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직무발령 보상금, 국외근로소득 이런 거 정도로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보시게 되면 물어본 항목을 계속 물어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것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경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조금. 자, 사업자가 즉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이것은 우리가 과세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경조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복리후생비로. 과세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사회통념상 타당할 정도로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겁니다. 어느 특정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을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하면 뭐 뇌물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요새 뭐 무슨 사건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았니 어쩌니. 그 잘 사회통념상 잘 인정이 하기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그런 부분, 만약에 경조금을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지급했다 하면 누구나 다 의심하겠죠. 결혼 경조금으로, 결혼 축하금으로 만약에 50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모두 과세하고요. 그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뇌물이 아닌가 하고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경조금도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역시 정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장부를 꾸미고 자기가 이제 경비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에게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근로자를 개인별로 경비를 증명하게 한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로 일정하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로소득 공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총급여액이라는 건 여러분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아까 식대보조금 만약에 20만 원이 있었다, 그거 제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 있었다, 그건 제외. 비과세는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500만 원 딱 맞춰서 볼까요? 70%면 350만 원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 그러면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총급여 500만 원인 사람은. 자, 이런 식으로. 자, 50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초과된 금액의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요. 또 1,500만 원 초과해서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된 금액의 15%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것도 그 공제 비율이 초과 누진으로 하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점점점 공제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제율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비과세 뺀 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70%다. 즉 500이면 350만 원, 400이면 280만 원이다. 이렇게 총급여의 70%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것이 필요경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요. 그러면 2천만 원만 인정한다.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이라는 것까지 하나 더 알아두십시오.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게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으면 2천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 중에는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일반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일반 근로자. 그런가 하면은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하루 얼마 간단하게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필요경비는 하루에 15만 원 일정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당을 20만 원을 받는 일용 근로자다 그러면 15만 원 공제하기 때문에 하루만 만약에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 빼기 15만 원. 그 5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15만 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자, 일용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하루 15만 원이다. 기억하시고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봐요. 자, 우리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급여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나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네, 세금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회사가 하는 거죠. 근로소득세를 우리 근로자가 세무서 찾아가서 내는 적은 없습니다. 원천징수기 때문에 회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내느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고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이것도 상여금이니까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19페이지에 과세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 좀 쉬었다가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